자,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사놓고 몇 년 뒤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내는 시세차익형 투자와 시세차익은 적지만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형 투자가 있어요. 시세차익형 투자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고, 월세형 투자는 상가,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이 있는데요. 바꿔놓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처로는 시세차익형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월세형 투자는 바로 다음 달부터 수익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총수익은 시세차익형이 훨씬 많거든요. 상가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받아도 1년에 1200만원이지만 아파트는 상승하면 1년에 2~3천만원은 우습게 오르니까요. 그럼 우리는 시세차익형을 고르는 걸로 하고, 주중에 대표인 아파트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파트는 물건이지만 수요에 따라 바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놓기가 가능한 대상이 됐죠. 즉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도 바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을 만드는데 5년이 걸린다면 허니버터칩이 인기가 많아질 때는 시중에 허니버터칩이 점점 줄어들고 희소성은 계속 높아져서 허니버터칩이 다시 생산되는 5년 동안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격이 어찌됐든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일단 만들려는 공장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렇게 5년 뒤에는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고, 6년 뒤에는 더 내려가고 7~8년 뒤에는 뒤늦게 사업에 뛰어든 공장들에서 허니버터칩이 쏟아져 나올 테니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뒤늦게 뛰어든 공장은 재고 처리를 다 못해서 적자가 날 거고,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도 허니버터칩 사업을 안 해서 아예 생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허니버터칩을 먹긴 하니까 재고는 점점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또 공급 부족 사태가 와서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원리로 아파트도 사이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는 실수요와 실공급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필수제인 쌀이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듯이 필수제인 아파트도 거의 일정한 실수요가 유지되고, 아파트의 실공급이 현재 남은 재고량과 향후 3~4년간 공급 계획도 다 공개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실수요 공급을 안다 해도 정부 정책이나 금리 등 다른 변수도 많아서 확실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실수요 공급은 물공개의 주요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훨씬 더 유효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부동산이 최고라기에 부동산에는 큰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고 팔기 어렵다와 진입 장벽이 높다예요. 근데 재밌는 건 첫 번째는 사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주식에서 설명했듯이 사고 팔기 쉬운 구조는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되니까요. 주식은 사기 쉬우니 공부가 덜 됐어도 그냥 사게 만들고, 팔기 쉬우니 이득이나 손실이 조금은 발생해도 못 참고 팔게 되죠. 그렇게 주식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득을 보는 종목이지만 그 심리적 문제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산 주식을 못 팔게 하면 성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말했었죠. 한번 살 때 신중하게 사고 팔고 싶은 위기가 와도 강제로 버티게 될 테니까요. 근데 부동산이 정확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산 걸 못 파는 건 아니지만 사고 파는 과정 자체에도 꽤나 시간과 노력이 들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단점 때문에 더 신중하게 매매하게 되고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부동산에서 성공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단점은 사실상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주식은 10에서 20%가 현실적 수익률이었지만 부동산은 아파트 투자만 봐도 최소 30에서 100%까지도 현실적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수단의 차이 때문인데요. 주식은 레버리지가 아주 위험한 방법밖에 없어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부동산은 전세제도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전세제도는 쉽게 말해서 집 가격을 사용가격과 소유가격으로 나눠 놓은 건데요. 비싼 집 가격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집을 사용만 하고 싶은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집을 소유하는 혜택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3억짜리 아파트가 1년 뒤에 10%가 올라서 3억 3천이 되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럼 수익률은 10%가 될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사용 가격과 소유 가격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아파트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3억을 다 주고 살 필요 없이 2억 정도의 사용률을 낼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의 2억과 나의 1억으로 3억을 마련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집값이 3천만 원 오르면 1억 3천이 되면서 30%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 2억 5천의 사용률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투자금은 5천만 원이 되고, 거기서 3천이 오르면 8천이 되니 60%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되죠. 물론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아 돌려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 전세 레버리지에도 명백한 리스크는 존재한대요. 전세금 2억을 받고 2년 동안 계약을 했다면 2년 뒤에 전세 시세가 1억 5천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내 돈 5천만 원을 더해서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요.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둘 다 향후 3~4년간의 실수요와 실공급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위험이 보이는 지역은 아예 매수를 안 하면 되지만, 혹시 모를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까 여유 현금이나 마통 등 리스크 대응 방안을 확보해 둬야 하겠네요. 그리고 이 전세 제도로 집을 사는 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전세 제도는 서민들이 집을 싸게 사용할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싸게 소유할 기회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전세 제도는 집을 사용하고 싶은 수요와 집을 소유하고 싶은 수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도라서 누군가 이 제도로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없으면 서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거의 꿈도 꿀 수 없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부동산의 혜택은 돈 많은 기득권들만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물론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두 완벽한 제도가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등 주류 부동산의 얘기고, 아파트처럼 주류의 경우에는 이미 전세 보증 보험 제도 등 원칙들이 마련돼 있어서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주식은 단타보다 장투가 쉽겠지만 결국 시장의 수많은 유혹에도 버텨내는 건 재능의 영역이라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주식 투자 정보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엄청난 가성비 투자처인 미국 지수 ETF 정도가 현실성 있는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 코인은 단타는 말도 안 되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고, 장투는 투자가 아닌 복권의 개념이라 정한다면 향후 20년을 보고 소액을 넣어두는 건 해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은 월세형
프리미엄보다는 시세 차익형이 유리했고 무거운계 특성상 가격 예측이 가장 유리한 데다 한번 사고 팔기가 어려우니 신중히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결제력을 별로 들지 않고도 수익 지점까지 버티기 수월하죠. 심지어 기대 수익률도 가장 높고요. 하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따라서 일반인이 하기에 현실적인 투자처는 부동산이나 미국 지수 ETF가 있겠죠. 수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거고요. 물론 진입 장벽이 높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장벽만 넘으면 모든 이점을 다 누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어서 5천에서 1억만 있으면 충분히 첫 투자를 시작해볼 수 있어요. 물론 지방 아파트로 시작해야겠지만 지방이라도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설명한 원리로 사이클이 존재하니까요. 즉 일반인이 투자를 할 거면 다른 투자를 소액부터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5천에서 1억을 모으고 부동산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걸 하면 대부분 5천에서 1억을 가기도 전에 꼬꾸라지거나 그 구간을 돌파해도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혜택을 나중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5천 1억 구간까지 갈 거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공략법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모은 돈과 저축으로 1, 2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면 닥치고 저축만 해서 최대한 빨리 부동산을 시작하시고요. 3년이 넘게 걸릴 것 같으면 매달 날짜를 정해서 미국 지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5천이 넘으면 접고 부동산으로 넘어가세요. 왜냐면 미국 지수 ETF를 하면 무조건 이득일 것 같지만 미국 지수 ETF가 저점일 때 부동산도 저점인 경우가 많아서 좋은 타이밍에 팔고 넘어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저축량을 늘려서 저 구간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축 자체가 어려워서 저 구간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축은 단순해도 자기 의지만으로 해내야 돼서 성공률이 낮거든요. 다이어트가 성공률이 낮은 거랑 같은 원리죠. 하지만 다이어트도 PT를 끊어서 자기 의지를 써야 하는 비중을 줄이고 강제성을 만들면 성공률이 올라가듯이 저축도 자기 의지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작하면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담하는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한번 짜놓으시면 평생 동안 저축이 편해질 시스템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박본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